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한국이 낳은 깜짝 스타죠. 중거리 요격 미사일 천공2의 개발의 주역이었던 국방과학연구소의 책임연구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효창, 지현진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진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새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시죠? 뭐 불려다니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과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족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가 ADD 입사한 지 25년 가까이 됐는데 25년간은 제가 뭐 하는지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는 제 가족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인들이 물어본다. 지인들이 천공 얘기를 많이 한다. 그동안은 확실히 반응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처음에 무기 개발의 길로 가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밀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밀리터리 소설만 읽고 그렇게 하다가 국방과학연구소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굳히고 석박사 거치면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업 일치를 이룬, 어찌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밀떡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공 수위가 상당하더라고요. 저는 웹소설을 많이 보는데 웹소설 작가님 중에 진짜 밀떡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소설은 총기에서 총이 발사되는 소리를 한글로 다른 글자로 표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총소리겠거니 하는데 댓글을 보니까 진짜 똑같이 썼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밀떡 세계도 스펙트럼이 되게 넓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역사 분야, 총기 분야, 무기체계 분야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탱크라고 하면은 뭐 왜 레오파드가 세고 뭐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는 편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 탱크에서는 이런 기능을 넣었을까? 왜 이 탱크에는 이런 과학적 원리를 사용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지식이 쌓이다 보면 무기체계의 이런 역사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몇십 년 동안을 한국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렇게 좀 각광받고 그래서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런 한국의 무기에 관해서 하나씩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궁금한 거 다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 중동전쟁에서 천공2가 UAE에 배치가 됐습니다. 개전 초기였는데 190 몇 발 중에 거의 다 요격을 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소위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에서도 난리가 났고, 이 천공2를 만든 김효창 연구원께서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뭐 본인 얘기로 천공2의 아버지까지는 아니고 작은 형쯤은 된다고 하셨는데, 천공2를 개발한 저희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주역들이 사실 많이 정년퇴직을 하신 터라, 그래서 이제 형님뻘 되는 제가 이제 이런 기회 방송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쟁과 이런 희생이 따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마냥 반가운 건 아니죠. 반가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된 저희 개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전 임무 가운데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요격 명중률에 대한 수치가 저희 기준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수치는 아닌 게, 그래요? 이미 개발 단계에서 국가연 주관으로 개발했던 시험들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서는 지금 나오는 수치들도 개발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90%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빠진 거 뭐야? 왜 빠진 거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김효창 연구원님 말씀에서 그 생각은 드네요. 누구나 일을 하고 그 일이 뭔가 큰 성과를 거뒀을 때 거기서 보람도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기를 개발하는 입장에선 전쟁에 쓰여야 보람이 느낀다는 부분이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나마 이제 저희 국방과학연구소에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나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마음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저희는 방어하고 보호하고 뭔가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역할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나은 상황이죠. 누군가를 살려야 인정받는 분야군요. 그렇죠.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 지현진 연구원께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무기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활약을 하고 이거를 바라보는 느낌이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밀떡이시니까. 네, 이번에 이제 천공2가 많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고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저는 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이름이 조금 덜 나올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밀떡으로서 연구소에 왔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고 이렇게 뛰어난 팀장님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지식인사이드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고, 대한민국 K방산이
이렇게 뜨고 있을 때 아주 밑에는 우리 연구소가 55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력과 이런 헌신이 있었다는 것만 조금만 기억만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럴 때마다. 지금 주현진 연구원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잠깐 생각한 건데 어렸을 때 그 밀떡이던 시절에 러시아 무기체계, 독일 무기체계, 미국 무기체계 이런 거 맨날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젊은 밀떡들이 천궁2 보고 있겠네요.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전 세계 SNS를 한번 훑어보는 게 진짜로요? 첫 번째를 네. 하는데 우리 K방산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특히 천궁2가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중동 사람, 미국 사람, 그리고 유럽 사람의 그런 밀떡들이 이미 언급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뿌듯하죠. 저는 그냥 상상만 했는데 진짜 그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천궁이 진짜 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천궁 이름은 하늘의 활이잖아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활로 쏴서 맞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영화 같은 걸 보면요, 화살이 날아오는 건 다 방패로 막지 그걸 다른 화살로 때리진 않아요. 그거는 무협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개념상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네. 이게 이제 정말 3차원 공간에서 수십 킬로 밖에 있는 아주 빠른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적을 우리의 유도탄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속도라는 것도 이제 서로의 상대 속도 기준으로 보자면 2배 되는 거죠. 양쪽으로 마주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 속도 기준으로 KTX 거의 한 30배가 넘는 그런 빠른 속도로 서로 접근하는, 탄과 탄을 3차원 공간에서 맞추는 거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게 가능할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풀다 보면 각자의 영역에서 결국은 이제 설계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영상들 보면 되게 놀라는데, 전투기 훈련 영상이었는데 유도탄이 쫓아오고 전투기가 그걸 회피해야 되는, 근데 막 플레어라고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막 뿌리는데 안 맞더라고요. 잘 한 30개 뿌려야 겨우 맞아서 피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그걸 90%를 맞추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표적에 대해서 센서 기반에서 탄지 추적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도로 정확한 위치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움직이는 위치 기준에서 빠른 속도로 어느 지점에서 맞출 건지의 예상 명주점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의 일정 지점을 찍어놓고 여기서 맞추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예상 명주점이라 하고요. 그 예상 명중점은 또 계속해서 변하죠. 왜냐하면 이제 표적이 기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예상 명중점을 갱신해 가면서 저희가 계산한 포인트에 요격탄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날려서 그리로 보낼 건지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또 조종성과 탄이 가지는 기동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좌우가 되는 거죠. 수십 킬로 밖에서 유도차 기준으로는 저희가 탄도미사일을 맞출 때 직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히트킬, 허용되는 유도차가 정말 1m 이내입니다. 그 범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계산 과정과 계산 기반으로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술이? 되는 나라가 거의 없고, 되는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제일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역할에 대한 사명감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미션이 주어졌을 때 정해진 기간에 어쨌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안에서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설계 개념과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우, 자부심. 그럼 이제 천궁2가 왜 개발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면 서울이 조금이라도 파괴가 되면 그거는 우리한테는 무조건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면 뭘 쏴도 서울 안전합니까? 그렇게 장담은 안 되나요, 또? 어쨌든 공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100%라는 건 없습니다. 네. 내가 0에서 90% 만드는 것까지는 적은 에너지라도 쉽게 만드는데 90에서 100으로 만드는 거는 어마한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고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도 되지도 않죠. 항상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런 미사일을 더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중첩을 하고 레이어들을 만들고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면 다양한 요격 미사일들을 연구하고 있고 람드도 있고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다른 무기 체계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더 성숙되고 더 투자가 많이 된다면 훨씬 더 그 확률은 올라가는 거죠. 어쨌거나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항상 실험실 수치는 실제 수치보다는 더 좋잖아요. 근데 실전은 처음이잖아요.
실전에서 이럴 줄 아셨어요? 사실 이제 저희 국방 R&D의 좀 특색이 뭐냐면은 개발이라고 하는 범위가 실제 운용 환경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의 시험 평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연구실 실험실 수준에서 시작은 하겠지만 저희가 시제를 만들고 실질적인 그 시제를 기반으로 시험을 하고 검증을 하는 거는 우리 한국 군에서 운용해야 될 그 운용 환경 조건과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시제품을 가지고 하는 게 실제 나중에 양산 전력화된 장비와 차이가 있냐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 개발자들은 거의 유사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시나리오도 기획을 하고 또 개발 단계에 가장 군의 운용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험 평가 기법이라고 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 이거 뭐 혹시 안 되지 않을까? 혹은 사람 에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작동을 잘못한다든지.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가능한 완성도를 높여서 개발하더라도 이 개발된 체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작 품질도 있고요. 또 우리가 수급한 부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운영하는 사람의 지금 말씀하신 휴먼에러도 있을 수 휴먼 에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개발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사이드고 설계 기준에서는 저희는 충분히 개발 때 굉장히 완전성을 높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결과에 놀라지 않았겠군요. 우리만 놀랐군요. 저희는 이제 그 놀라움을 개발 단계에서 먼저 경험한 거죠. 그렇죠. 네. 첫발. 첫발 때? 첫발 언제였는데요? 2016년 2월 23일 날. 날짜까지 기억하시네요. 이게 너무나 이제 자,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자, 2016년 2월 23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70년 창설 이후에 많은 유도무기의 개발 역사가 있지만 가장 이제 유도무기 역사의 대표적인 날짜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거는 창설 8년 만에 백곰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처음 비행시험을 한 게 국방과학연구소의 첫 번째 유도무기 역사에 아주 한 페이지를 작식한 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리는 저희가 탄도탄을 요격하는 실제 교전 시험을 국관시험장에서 수행한 게 이제 두 번째 역사에 남을 그날인데 그게 이제 2016년 2월 23일이고요. 시간은 이제 저희가 11시쯤에 오전에? 오전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날 개발진들은 시험이 잘 되고 안 되고보다는 제일 첫 번째 걱정이 뭐냐면 안전하게 시험이 끝날까였습니다. 왜냐면은 국가연에서 그동안 수많은 시험 중에 두 발의 유도탄을 날려서 서로 직접 교전하는 시험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따르게 돼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안전적인 측면인데요. 두 발의 요도탄이 직격에서 파편이 분산해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서해 해상에서 시험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선박이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치밀하게 교전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저희 시스템들이 목표한 그런 어떤 기능과 성능을 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안전 통제를 위해서 설정한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날 저희는 진짜 안전하게 시험이 잘 끝날까 이거밖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긴장하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모든 절차가 일단은 계획한 대로 진행되다가 불꽃이 일고 이제 직접 명중하는 장면이 벌어졌는데 저희는 이제 탄도가 없는 탄이기 때문에 불꽃이 일었으면 이건 직격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 순간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예상을 못했던 거죠.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 신경 쓰고 시험 진행에 있어서 여기까지 진행하다가 그래 이렇게 명중하면 이런 장면이 벌어지는 거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벌어지니까 저희가 이제 다들 한순간 말을 못하고 서로 다들 놀라고 환호성은 한참 뒤에야 나왔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환호성이 바로 안 나왔군요. 저희도 놀랐기 때문에 아무튼 그날이 기억이 굉장히 좀 생생합니다. 네. 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우리 옛날에 대학생 때인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 계열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시스템의 구성이나 기본적인 교전 방식이나 많은 부분들은 패트리어트 유사하고요. 다만 이제 패트리어트는 미국에서 최초 개발을 시작한 거는 1960년대 아주 오래된 체계입니다. 예전에 호크라는 걸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개발이 시작돼서 지금은 이제 팩3 버전까지 성능 개량을 계속 해왔고요. 패트리어트가 가지고 있는 유도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라인업이 최신의 탄은 이제 MSE라고 한 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그런 거에 비하면 총국투는 최초에 개발된 체계고 첫 번째 이제 체계이기 때문에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성능 개량을 해온 최신의 패트리어트의 MSE급 탄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사실은 조금은 제한이 있고요. 다만 저희도 총국투에 그치지 않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그 이후에 패트리어트가 밟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총국투를 개량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술을 기획하고 지금 현재는 총궁3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능 개량된 체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미 천궁2가 요격률이 90%인데 그러면 천궁3를 만들면 목표가 뭔가요? 저희가 보통은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정의하는 파라미터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사거리 고도, 명중점이 발사된 발사 체계로부터 네. 어느 정도 거리와 고도에서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 이 사거리와 고도가 확장되면 자산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방어 효과, 방어 영역이 확장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자산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그 방어 효과가 크게 향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체계들로 업그레이드 됐었을 때 우리 합참 국방부 등의 정부와 군에서는 그런 어떤 전력을 기반으로 전시태세에 대한 준비와 작전 개념을 수립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더 나은 작전을 짤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야, 그 요격용 방공 미사일이라는 게 정말 말이 쉽지 저는 진짜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고 천궁2의 요격 영상도 그래서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걸 먼저 한번 같이 봐주시죠. 이게 연습 사격할 때 모습입니까? 네, 맞습니다. 연습이란 표현보다 저희는 어쨌든 비행 시험, 자체 기술 시험이라고 하는데 테스트의 일환이죠. 네. 전 저 장면도 멋있더라고요. 일단 뻥 올라가서 한 2-30m 올라가서 거기서 불이 붙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 발사 방식은 저희가 콜드 런치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출식 저거는 천궁2에 적용됐다기보다 천궁2의 기본이 되는 우리 천궁 기본형 체계, 그러니까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1차 개발된 기본형에서부터 적용된 방식인데요. 콜드 런치는 이제 방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지상에서 발사관이 가스 발생기를 통해서 이제 발사관의 압력을 생성하며 탄을 밀어 올려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중에서 바로 추진기관을 점화하지 않고 천궁2탄 같은 경우에는 초기 방향을 선회하기 위한 축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장면에서 자세히 보시면 사출시킨 이후에 저희 표적 방향으로 먼저 탄이 기울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 축출기를 통해서 기우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추진기관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그 표적 방향 기준으로 교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발사 방식이고요. 반대로 이제 한런치는 미리 발사관 내에서 추진기관 연소가 점화가 되기 때문에 연소 이후에 탄이 비행하는 방향 기준에서부터 이제 교전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60도 전방위를 대응하는 데는 저런 어떤 콜드 런치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 콜드 런치 방식이 차량 자체에선 그 뜨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량도 좀 오래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직관적이 탁월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예. 한런치 방식은 말씀하신 대로 발사대가 보통은 차량에 올라가 있는데 그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화염을 처리하기 위한 화염 편향 장치라든지 별도의 차량 보호 수단이 필요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콜드런치는 그런 게 없죠. 이것도 찍었는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실제로 이제 한 런치 한 현장을 가보면 네. 정말 파편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 런치는 일단 포신이 쏘는 방향을 완전히 향해야 된다면 이 콜드 런치는 그냥 90도 위로 띄워놓으면 지가 알아서 맞춰서 가게끔 돼 있는 거네요? 훨씬 편한가요? 설계하기는 더 어렵죠. 아까 어렵나요? 말씀드린 발사관 내에서 가스 발생기라는 걸로 이제 저희가 탄을 사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어느 정도로 띄워 올릴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복잡하게 그거를 최적화시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 띄우냐라는 것도 그냥 정해지는 건 아니고 발사대의 영향성과 가스 발생기 자체에 대한 장비가 복잡해질 수 있고 압력을 키우는 것 자체가 발사관에서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발사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높이를 저희가 설정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 와, 머리 아프네요. 이게 쉬운 게 없네요. 그래서 이제 천궁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기술 영역을 거의 한 30개의 기술 영역으로 나누어서 30개의 팀을 구성해서 저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개발을 했고요. 각 팀마다 적게는 뭐 2-3명, 많게는 20-30명이 그 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그냥 종합적인 걸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 분야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종합된 그런 어떤 복합 체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요. 물론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쏘면 훨씬 더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좋긴 하겠습니다만 기술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땅에 박는 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일로 방식인데 네. 방어 무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격 무기들을 보통 그렇게 사일로에 박아놓죠. 아, 방어 무기는 돌아다니면서 쏴야 되는 거군요. 네. 어딜 때릴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레이더하고 같이 통합돼야 되니까 네. 항상 저렇게 이제 차량으로 하는 게 많고 공격형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필요 없고 좌표만 찍으면 날아가야 되니까 네. 사일로에 숨겨놨다가 이제 쏘는 경우가 많죠. 그러네요. 참 이 무기 체계는 정말 다양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자, 이 천궁2의 실제 요격 장면이라고 올라온 영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이거 천궁이 맞나요? 잘 모르겠어서. 저렇게
저기 요격이 된 건가요? 일단은 상황이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탄도의 기폭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저 미사일과 표적이 되는 탄도탄에 대해서 직격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건지는 사실 저것만 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비행하는 영상만 보고 이제 탄의 탄종을 구분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런 영상도 올라오는데 저희 기준에서는 저게 뭐 천공이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저걸 보고 우리가 천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또 이 비전문가의 설레발일 수 있는 거군요.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뭐 판단하고 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확실한 근거와 확인된 그런 어떤 게 있지 않은 이상은 확실하게 이게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아무튼 저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저 장면은 저도 봤긴 봤는데 네. 저도 저게 천궁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솔직히 불가능하지만 날아오는 위협 대상체로 봤을 때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아, 저게 느린 겁니까? 아주 느린 거죠. 저렇게 느린 거로 봤을 때는 천궁으로 봤을 때는 시군주 먹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저 정도 느린 애들한테는 식은죽 먹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미사일 저보다 더 빠릅니까? 훨씬 빠르죠. 훨씬 빠릅니까? 저는 저것도 되게 빠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패트리어트는 훨씬 역사도 오래됐고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굳이 우리가 좀 더 나은 걸 찾아보자면 비용은 우리가 낫지 않을까? 사실 이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단 가장 큰 거는 국산화율이 또 한 가지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천공 같은 경우에는 국산율이 95%를 넘기 때문에 거의 다네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요 구성군들이 해외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임의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비용을 어느 정도 목표 비용 범위 내로 관리하기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천공체계는 국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 가지가 있고 또 이제 개발 단계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항상 저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성능 또는 동등 수준이 된다면 가능한 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식도 설계할 때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좀 가격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니, 비용을 줄이는 것 자체가 기술이죠. 정확하십니다. 근데 지금 95%라고 하셔서 또 궁금한 게 또 꼬리 질문처럼 하나 더 여쭤보자면 90%뭐 국산화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핵심 10%는 수입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천공투의 그 수입하는 5%는 핵심입니까? 아니면 별로 안 중요한 겁니까?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은 절대 아니고요. 천궁 기본형 체계에서부터 천궁2까지 이제 이어져 왔는데 지상장비라고 하는 이제 탄을 발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센서인 레이더 그리고 발사 지점을 계산하고 발사하기까지의 통제를 담당하는 교전 통제소 탄을 탑재해서 발사시키는 발사대 이게 이제 지상 체계입니다. 이러한 체계들은 천궁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천궁2 사업에서 일부 개조 개발을 했고요. 요격탄은 천궁2 사업에서 탄도탄을 요격하는 체계를 신규로 개발을 했는데요. 천궁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천궁을 최초 개발하던 90년대 후반에는 일부 해외와 기술 협력을 했던 사례가 있긴 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념 탐색 과정을 통해서 설계 개념을 확정하고 또 그거를 국내 자체 기술 기반으로 설계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서 최종적으로 천궁 체계와 천궁2 체계는 국산화율 95%까지 가져갔죠. 두 번째 관점은 탄도탄을 요격하는 체계는 세계에 몇 나라 없다라는 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그렇고 어느 나라나 다 보호 기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탄도탄의 그러겠죠. 요격 기술에 대한 거는 안 알려주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독자 기술 개발한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겠군요. 그냥 우리 거 사 이러겠군요. 탄도탄 요격 체계가 있는 나라가 몇 개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많이 받는데 정확하게 몇 개라고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일부 나라들은 개발 과정과 개발 완료된 거를 계속해서 공개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또 공개된 게 정확하게 시험 개발 수준인지 아니면 우리 천궁2와 같이 전력화되고 실전에서도 뭔가 입증된 그런 체계인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무기에서는 다 안 알려줌이겠군요. 예, 뭐만 하면 다 안 알려줌이 되겠네요. 그래도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항공기를 요격하는 체계를 저희 천공을 개발하던 시기에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선진국이라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항공기를 대응하는 대공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나라들 중에서 탄도탄을 요격하는 체계를 가지냐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숫자가 더 줄어들고요. 독자적인 기술, 그러니까 해외 기술 협력 없이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기술 협력을 했기 때문에 기술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했냐? 그럼 또 이제 그 숫자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무튼 손에 꼽을 만하다. 한 손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3개에서 5개밖에 안 되는 탄도탄 요격 체계를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네요.
아, 우리 밀떡부는 더 뿌듯한 게 있겠어요. 엄청 뿌듯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정말 많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밀떡들은 많이 부러워하죠. 우리도 뭐 딱히 자랑한 건 아닌데 이번에 그냥 다 알려져 버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좀 놀라운 게 저는 이제 2006년도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아까 90년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선배님들이 그 옛날에 이것을 예상을 하고 연구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저는 오히려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도 지금 방금 연도 들으면서 놀란 게 90년도부터 이 개발을 시작했다면 그 개발의 초창기에 참여했을 때 신입사원이던 박사님들도 정년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 정말 한 세대가 넘어갈 동안 어떤 분들은 결과물이라는 걸 못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연구소가 끊임없이 연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부의 의지도 참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예산을 투입해주고 정책적으로 이끌었다는 이게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궁2가 그러면 탄도탄 요격 체계에서 세계 1위를 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산량이 부족해서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선배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뭐 일단 지금 세계국에 100억 불 정도의 규모로 계약이 됐는데 저희가 얼핏 듣기로도 계속해서 문의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언제까지 계속 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걸로 승부를 걸어야겠다라기보다는 국가에는 어쨌든 새로운 라인업을 계속 제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야죠. 전궁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군요. 요새 아무튼 모든 분야에 K가 붙어서 난립니다. 뭐 K 드라마, K 음악. 이제는 그런 걸 넘어서 이제 K 방산, K 무기까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천궁2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고 그거를 시작으로 또 다른 관심들이 계속 생겨난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저희가 연구개발이 끝나는 시점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긴 합니다. 투자 효과 분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개발 과정에 투입된 자원 대비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수익, 그리고 이제 또 고용 창출은 또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사업 기준에서는 투입한 자원 대비 경제 효과가 8배에서 9배 그렇게 기대가 된다라고 분석했던 결과가 기억나고요. 해외 방산 시장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된 규모를 훨씬 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면 그게 이제 결국은 국내 방위 산업도 활성화되고 또 국가적인 경제적 이익도 키워지는 그렇게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UAE가 천궁2를 추가로 구매를 하겠다. 근데 빨리 좀 달라. 근데 정말 30발을 정말 빠르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무슨 뭐 로켓 배송이다, 뭐 새벽 배송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그렇게 빨리 생산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연구개발을 주관을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뭐 우리 군의 전력화를 하거나 이 체계를 수출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연구개발을 주관한 입장에서 기술적 사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UAE의 계약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또 추가적인 납품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 주관으로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자세한 사항을 알 수는 없고요. 개별 기업에서 생산하는군요, 생산을.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방산업체가 가지는 생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방산업체들이 저희가 체계 개발하는 시점부터 이미 이러한 체계를 나중에 양산하는 거에 있어서 시설 투자라든지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또 여기 방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솜씨도 뛰어나고 생산 라인인 분들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일 시스템에 대해서 제작하고 생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대단한데요. 왜냐면 체계가 완성된 다음에 얼마든지 생산시설을 늘리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체계가 연구되는 과정에서 생산시설을 늘린다는 건 체계가 완성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이 정도는 만들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저희 연구개발 과정에서 같이 협력개발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이미 저희가 같이 기술개발 과정을 쭉 봐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내 방산업체들이 참 잘하고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와 함께 저는 정부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게 정부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조율해 주시는 또 정부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새로운 무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 수는 있지만 기술은 잘 안 판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천궁2의 UAE 계약은 기술 협력이나 기술 이전이 포함됐다면서요?
그것도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개발했던 기술 그리고 노하우가 축적된 이 기술들이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달갑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아까울 수 말씀드리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달갑지 않은데 이제 나라 전체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외교고 정책이고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기술이라고 하면은 모든 부분을 다 기술 이전 또는 기술 협력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걸 모르죠. 네, 절대 예.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방산물자나 국방과학 기술을 수출할 때 그거 관련된 법 규정이 잘 돼 있고요. 그 대상 기술에 대해서 기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보호기술 기준에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심의하는 제도. 그런 어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기술 이전 또는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협상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방위사업청이 주관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정도 잘 돼 있고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국가연도 이 기술을 개발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기술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된 검토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를 개발할 그런 인재들이 좀 더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오고 이 방위산업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내면 어떻게 포상금 좀 나옵니까? 아니 돈을 많이 번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만약에 10대면 그래 그럼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연구소에 더 안 올 것 같아서 저는 노코멘트 아니 하겠습니다. 왜요? 그럼 연구소의 장점 뭔가요? 장점? 장점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신념, 거기에서 나오는 직업 의식과 윤리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돈은 좀 어렵다. 돈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명예는요? 명예. 뭐 국가가 상을 준다든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국방과학 R&D 분야의 많은 인원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한 수준은 못 되기 때문에 연연하거나 바라고 뭐 연구개발 현장에서 일을 할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감과 그런 부분들이 크고 스스로 저희가 명예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지원할 사람이 많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저는 일단 무기는 약간 독특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고 싶은 사람도 독특한 영역이고 돈 벌려고 무기를 연구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센 무기를 만들 거야. 뭐 이런 게 아마 제일 큰 동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수많은 10대, 20대 분들 가운데 나도 한번 저기 가서 무기를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런 걸 해볼까? 라고 관심 갖는 우리 젊은 피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로 오십시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거기 취업 어려운 데잖아요. 저희가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연구개발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사명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 지킨다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저는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말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시험 과정은 국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되어지지도 않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매력적인 직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약오르네요. 아까 천공수리도 잠깐 언급하셨으니까 천공수리는 언제쯤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뭐 실전 배치라는 게 이제 개발이 완료된 이후의 일이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제 개발 과정까지가 저희의 역할인데 지금 개발은 지난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목표로 일단은 체계 개발이라고 하는 실제 체계를 만들어내는 이제 연구개발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가 구체화되어지고 내년부터는 시험 사격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2030년 정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마 또 실전 배치에 대해서는 정부와 군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아마 방안들을 만들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비밀시설이죠. 그렇죠. 군사 보안 시설이죠. 그러면 나 뭐 하는지 말하면 안 됩니까? 명함에 막 무슨 무역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진 않고요. 숫자로 다 나옵니다. 예? 그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소속이 1-1 뭐 이렇게. 아, 부서 이름이 안 써 있나요? 그렇습니다. 천공개발팀 이렇게 안 써 있나요? 안 써 있습니다. 1-1 이렇게. 2-1 뭐 3연구원 1부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연구원님들끼리야 서로 다 일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연구하는지 전혀 모르겠군요. 전혀 모르죠.
저희들끼리도 헷갈려요. 1이 천궁인가? 뭐 이럽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 명함에 그렇게 나오는군요. 근데 이제 저희 국방과학연구소 70년 창설을 했는데 초기에는 얼핏 들으셨을 그런 연구소 명칭을 쓰지 않고 대외적으로 좀 뭔가 대전기계창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기관명을 바꿔서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는 진짜요? 네, 선배님들한테 들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알기로 7086 부대로 불렸습니다. 아예 군부대였군요. 70년 8월 6일 날 창설해서 7086 부대로 불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이름은 찍혀 있되 소속 부서는 전혀 안 나오는. 그렇죠. 이제 숫자로 다 나와 있죠. 그 가족들끼리 서로 배우자가 무슨 일 하는지 좀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현진 연구원님의 사모님께서는 연구원님 뭐 연구하는지 압니까? 모르죠. 말하면 안 됩니까? 말 안 하죠, 그냥. 말해가지고 뭐 득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은 없나요? 우리끼리 소통되는 건 있지만 서로서로 안 할라 하죠.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는 도대체 무슨 일 해요? 물어보면 아빠 그냥 회사 다녀? 뭐 이 정도로 그냥. 진짜요? 네. 아, 그럼 이 영상을 통해서 아드님은 처음 알게 되는 건가요? 연구소 다니는 건 알죠. 다니는 건 아는데 아빠가 도대체 무슨 연구하는지는 모르죠. 아빠가 하도 뭐 드론도 많이 만들고 온갖 밀떡 같은 거를 많이 모으니까 아빠가 저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지 무슨 연구를 하는지는 모르죠. 자, 그럼 오늘 기회가 왔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두 아드님 이름 부르시고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성준아, 윤우야, 아빠 회사 다닌다 그냥. 아, 이거 말씀해 주셔야죠. 알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회사 다닌다. 아, 그러면 우리 김 연구원님께서는 집에서 뭐 하는지 압니까? 이게 사실 저희 연구소가 워낙 많은 연구를 하기 때문에 기술 분야도 다양하고 또 연구하는 형태가 사실 조금 구분돼 있어요. 공개되는 일반 사업을 하는 부류와 일부 보안이 필요한 공개되지 않는 그런 연구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기 때문에 방어 체계는 일반적으로 다 공개되는 일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착수되고 뭘 하고 있다라는 게 대국민 공개도 되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사업과 개발하고 있는 체계에 대해서 정도는 저희 가족들은 알고 있죠. 그럼 정말 비밀 연구하는 부서 사람들은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좀 답답하겠어요. 저는 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진짜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도 얘기 안 해요. 아, 연구원들끼리도? 네, 예를 들면 업무상 얘기가 시작되면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고 진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그 회사에서는 매너군요. 매너입니다, 매너. 근데 우리 지연구님께서는 밀떡이시라 뭐 연구하는 거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엄청 궁금해하죠. 그래서 저도 예. 약간 이런 좀 웃긴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저도 잡지책으로 많이 봐요. 우리 연구소의 소식을 잡지책을 통해서 얻죠.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그 궁금증 해소를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뭐 하는지 물어보는 것보다는 왜냐면 그 사람도 부담이 되니까 잡지책을 사서 보든지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우리 일반인들한테 익숙한 건 로봇 태권부입니다. 로봇 태권부에 나오는 그 김 박사님처럼 그렇게 생활하십니까? 아니죠. 제가 아닙니까? 06년도에 입사할 때 이 예.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정말 기대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부터 밀떡이고 저 연구소를 반드시 가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는 입사할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정문에 파킹을 해놓고 저 보안구역 안에 들어가면 건물 있고 지하로 이어지는 긴 엘리베이터가 있고 문이 열려서 제가 그 안으로 쫙 들어가면 한 100m 내려가고 100m 내려 문이 쫙 열리면서 흰 가운 입은 박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상한 연구하면서 그런 걸 상상해서 딱 들어갔는데 저 그거 상상 중인데요? 그렇죠. 예.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실제로는 우리 김 박사님 같은 경우 전에 보면 저 무인도에 가 계시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먼 원양에 계시든지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흰 가운 안 입어요? 그렇진 않고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도 있고 체계 개발이라고 해서 그 실질적인 체계가 나오는 단계에 연구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후자인 경우에는 필드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무인도 또는 어떤 시험 환경들에서 작업복 입고 일하는 그런 일이 더 많죠. 아, 나가면 흰 가운이 아니라 아예 작업복을 입으시겠군요. 그렇죠. 안전화 신고. 안전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연구원이면은 일단 안전은 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저희 유도탄과 같이 폭발 계열을 다루는 곳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없이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동전쟁에서 천궁투의 대활약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과정에서 좀 무서운 게 자폭 드론입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기에 파병했던 북한군이 자폭 드론을 뭐 배워왔다 수입해왔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폭 드론에 대한 어떤 공포심도 상당히 큰데 이 자폭 드론이 만약에 수천 대가 들어온다면 이건 어떤 걸로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연구소에서도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람드도
대안이 될 수 있고 천궁도 그게 대안이 될 수 있고 그중에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력화된 무기체계 중에서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청광이 좀 효과적인 무기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용성 측면에서 그렇게 저가형 무기를 한 발 쏠 때마다 저가로 대응해야 되는 게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100원짜리 쐈는데 10,000원짜리 때리면 우리는 손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광이라는 레이저 무기가 되게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레이저로 그게 막아지는군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거치는데 제일 처음에는 탐지를 합니다. 탐지. 탐지라는 것은 저기에 뭐가 있다 없다 한 요 정도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적을 하게 됩니다. 추적이라면 따라가는 거죠. 계속. 경로를. 네, 따라오다가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 다음에 식별을 합니다. 저게 무인기다 아니면 새다. 이게 식별입니다. 아, 새랑도 헷갈립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게 아군이다 적군이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별을 한 다음에 그게 만약 내가 쏴야 될 무인기라고 하면 그때 레이저를 발사해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아, 탐지는 레이저가 나가는 범위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군요. 훨씬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아. 탐지는 내 레이저에 가지고 있는 탐지 자산이 아니라 다른 레이저에서 가지고 있는 탐지 자산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요거를 맞추는 거는 천궁보단 좀 쉽겠네요. 왜냐면 그렇죠. 이게 날아가는 시간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레이저는 즉시니까. 즉시니까. 그래서 날아오는 물체가 빠르면 빠를수록 내가 더 빠른 물체로 쏘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면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단 한번 잡히면 무력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참 잘 만든 무기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광. 자폭 드론을 상대하는 표준 무기 체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지금 아직 전력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HPM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이파워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서 고출력 전자기파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그거를 핀포인트로 죽일 거냐 F킬러로 쫙 해서 죽일 거냐. 근데 이 HPM은 약간 F킬러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쫙 하면 우두두 떨어지는 그런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음파를 쏘는 건가요? 아니면 전자기파로 쏩니다. 전자기파를 쏘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안에 스마트폰이나 전자기를 넣으면 불꽃이 팍팍팍 튀지 예,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원리로 드론에다가 전자기파를 쏘게 되면 그 드론에 있는 회로나 칩들이 손상이 되면서 이제 떨어지는. 근데 그건 이제 방향이 없잖아요. 그냥 쏘면은 그 일대가 다 영향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전자기파를 방향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나 뭐 저쪽 방향성을 조구하면서 이렇게 쏠 수 있는 거죠. 약간 무협지에 나오는 사자후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비슷합니다. 으아 하면은 거기서 다 영향받는. 그렇습니다. 야, 이런 무기들이 있군요. 그거는 천성입니까? 저 보통 이제 그런 무기체계 이름을 정할 때는 제가 알기로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거는 무기체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를 하지 않은 상태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건 무기 얘기가 진짜 참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왜냐면 일반인들은요, 대체 저만 해도 마찬가지인데 전역한 이후로 무기 체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궁이나 천광 외에도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어떤 넥스트 제너레이션 무기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HPM 무기가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 많은 드론들이 날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저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HPM 무기가 아주 효과적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레이저도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출력을 점차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레이저 무기가 조금 더 범용적으로 쓰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 이 레이저 무기가 천궁하고 같이 쓴다면 예. 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섞을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연구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방사청이나 국방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미래 전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품 무기를 만드는 게 스마트폰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면서요?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일단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대상입니다. 이것을 쓸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스마트폰을 만들고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서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요구사항이 대중적이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이죠. 네, 그런데 예. 이 무기체계라는 거는 네. 쓸 사람이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애초부터. 그러면 가서 물어봅니다. 군인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예. 이분들도 대답은 해줄지언정 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낱낱이 다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이제 연구원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서로 맞춰 나가면서 이거를 나가는 게 일단 완전히 다른 개발 방식인 거죠. 그 다음에 시험 평가 대상도 굳이 해주니까 나는 개발하고 평가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환경 시험인데 분해 온도가 너무 넓어요. 사용하는 온도 조건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분도 북한으로 진경하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뭐 30 몇 도부터 위로는 뭐 40 몇 도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거기에서 무기 체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무기를 설계해야 되니까 이것도 되게 어려운 기술 중에 한 개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유도탄이나 탄 같은 경우에는 원샷 아이템입니다. 한 번 쓰면 사라지는 무기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개발하고 양산을 해서 배치를 할 때 시험 평가도 하겠지만 이게 만들어 놓고 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스마트폰은 켰다 껐다 시험 평가에서 합격하면 이 사람한테 전달되더라도 그게 잘 작동하겠죠. 그런데 네. 유도탄은 한번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내가 제대로 만들었을까? 내가 제대로 개발했을까? 이런 거를 보려면 무조건 쏘아야 되는데 쏘면 망가지는 거죠. 없어지죠.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는 쏘아가지고 날아가면 없어져 버려요. 회수가 안 되네요. 회수가 어려워요.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차이가 사실 나는 이제 거죠. 개발할 때 시험을 하면 저희가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험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해서 설계를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쉬운 거는 그 대상 시험체를 기반으로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탄이 소실되어 버리면 사실 이제 그거 없이 결과를 분석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은 실시간 비행 데이터 계측한 거를 기준으로 확보된 수준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비정상 상황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뭐가 원인인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사실 많은 기술 요소와 많은 구성품들 기준에서 명확한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럼 이제 서로 분석 결과에 대한 추정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천궁2가 아닌 천궁 기본형을 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초기 단계였어요. 비행 시험을 했는데 비정상 비행을 했어요. 탄이 이제 바다에 입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정상 비행이라는 말이 연구원들 표현인데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이게 실패했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사실 실패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는 거는 그 이해합니다. 예, 시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설계 보완 요소가 생기면 그거를 저희가 실패로 간주하지 않기 그럼요.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데이터를 추정하기에는 유도탄의 추력을 담당하는 추진기관에 뭔가 연소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이런 의견을 제안했는데 그 추진기관을 설계하는 팀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연소관에 문제가 생긴 거는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었다. 팽팽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에 다시 시험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재시험을 시작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어부가 조업 과정에 뭔가를 바다에서 건졌는데 국방과학연구소라고 뭐가 찍혀 있는 거를 회수를 한 거죠. 예. 현장에 가서 회수해 보니 지난해 저희가 시험했던 그 탄의 잔해물이 어떤 어부의 조업 과정에서 그게 그물에 걸린 거예요. 이거 행운입니까? 행운이죠. 그걸 보니 연소관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했었던 추진기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규명이 된 거죠. 이게 사실 이런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어떤 저희가 원인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한계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운이 따라주면 이런 식으로라도 해결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제 좀 그런 상황들도 연구소에서 연구를 좀 어려워하는 부서가 저런 부서입니다. 한번 시험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들. 하긴 탱크는 얘가 굴러가다 섰으면 왜 섰는지 이놈을 잡아와서 다 뜯어보고 다시 볼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미사일, 폭발 계열, 추진제, 폭발도 안 뭐 되네. 열전지 이런 것처럼 한 번 쓰면 형체가 없어지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것들은 정말 고난의 용수입니다. 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말 알 수가 없군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정말 행운으로 건져서 본 건데 이렇게 못 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시험을 할 때 시험 대상이 되는 유도탄에 여러 가지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비행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탑재해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비행 구간 모든 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까지 국가인에 해오면서 초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좀 부족하다 보니 설계적인 문제를 찾아서 보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지금은 그래도 이 유도무기 개발의 역사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도 원인 분석을 비교적 빨리 해결하고 그래서 개발 기간이 짧아지는 그런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좀 제가 성장했죠. 야, 진짜 생각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서로 맘상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며 서로 파워 게임을 할 것이며 네 책임이라고 떠넘길 것이며 이런 수많은 과정
과정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 특히 체계단 쪽에는 이제 조율자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시면 예. 그 오펜하이머가 뛰어난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대단한 조율자다. 왜냐하면 여기는 군이 있었고요. 네. 여기는 정말 천재 같은 과학자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조율해가지고 맨하튼 프로젝트를 성공에 이끈 그 사람.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지금 체계단에 계시는 저런 연구원 분들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전문가 눈에서는 오펜하이머 영화가 다르게 보이는 면이 그렇습니다. 있군요. 제 눈에는 김호청 박사님이 오펜하이머죠. 지금 한국의 K 방산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 9위다 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 최일선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원들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방산 수준 혹은 능력 이걸 세계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9위라는 숫자에 대해서 솔직히 좀 저희한테는 감이 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이제 숫자로 딱 하면 바로 직관적이니까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방산 전시회도 많이 가고 아니면 해외에 많은 업체들도 만나고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그런 업체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전시회에서 부스에 갔을 때 저희는 질문하기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알아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가서 이제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요? 어떻게요?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네 그리고 야 너희도 하고 있잖아.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니?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구나. 그리고 K방산의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렇게 지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 네네. 원래 아니었는데 완전 탑티어로 인정받는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흔한 일 아닙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좀 특별한 케이스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럼 혹시 그런 걸 현장에서 느끼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느끼시나요? 저도 이제 입사한 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 초기에는 이제 저희가 해외기술 협력, 그러니까 즉 연구개발의 일정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기술 협력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요가 있었는데 해외 기술을 우리가 배워오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협력 개발을 한 형태를 통해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그때 당시에만 해도 있었지만 2010년을 이후로는 사실 저희가 이제 해외기술 협력에 대한 소요 자체가 굉장히 드물고 또 반대로 해외에서 해외기술 협력에 대한 제한이 옵니다. 우리 좀 알려줘 이건가요? 같이 협력 개발을 하면서 일부 이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 조금은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저희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각 나라의 정부 또는 민간 사이드를 하더라도 이런 국방 R&D를 연구하는 기관들이 국가위원회에 방문해서 저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한 과정과 이런 체계들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예전보다는 위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제3세계 국가들의 희망이 됐네요. 야, 우리도 한국처럼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이게 됐네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 정말 중요한 거는 저희가 국방과학 기술에 대한 부분을 기술적인 걸로만 평가하기는 어렵고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가 이제 사실은 좀 정량적 지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정부 사이드에서 오랜 기간 국방과학연구소를 믿고 끊임없이 국방 R&D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저희 국방과학연구소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구개발 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위상까지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없이 성과가 나오는 건 힘들죠. 근데 그 투자를 우리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성과가 나왔나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도 투자를 많이 했겠죠. 했겠죠. 네, 그때 당시 1970년대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고 그때 어찌 보면 많은 해외 유수한 과학자들을 대한민국으로 모아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게 시키고 그 노하우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차곡차곡 쌓이는 그 과정들이 저희는 탄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말 믿고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연구자들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차기 연구를 뭘 할 것인가를 계속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믿어주고 방산업체도 같이 연결돼서 국방과학연구소를 구심점으로 해서 모든 소스와 어찌 보면 지적 노하우들이 뭉쳐서 아주 단시간 내에 빨리 올라갔고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방산의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 다양한 무기체계도 나오고 방산업체들도 지금 수출도 하고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투자가 뭐 1, 20년이 아니잖아요.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만 60년을 꼬라박았더니 성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년을 꾸준히 밀어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지만 연구소를 방문을 해서 연구소원들한테 잘하는지 한번 봐주고 그리고 취업도 한번 해주시고 역대 대통령님들이 항상 취임하고 나시면 연구소에 방문을 하셔서 연구소
연구원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원들이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낌으로 오니까 이렇게 축적이 되고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선배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선배님들의 노하우가 아래 사람에게 정말 잘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화되기도 하고 실전에서 시험 평가를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전수가 되면서 차곡차곡 쌓여서 이런 성과가 이루어졌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고생하고 노력할 때는 성과라고 부를 만한 게 없었는데 이제 두 분은 성과를 맛보는 시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과 같이 이렇게 조금 알려지지 않은 성과들은 당연히 과정에서 단계 쌓아왔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그 기반에서 저희들이 세계적인 기술적 수준을 갖추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만한 수준에 도달하다 보니 지금 현 시점에서의 국방과학연구소의 성과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저희들이 그런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모든 것들이 그런 선배님들이 쌓아오신 기술 기반으로 후배들이 같이 이제 해왔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선배들을 생각하시는 두 분의 마음도 아주 애틋하게 와닿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은 세계에서 우리가 방산 선도 국가라고 해도 됩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뭐 선진국 계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것도 되게 궁금한 요소예요. 이제 5년 됐나요? 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된 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해제하자마자 만드냐? 니네 시험 비행도 안 하냐? 니네 이거 사실은 다 원래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썰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로? 비유법으로 좀 하자면 국방과학연구소가 중학생 학생 정도라고 일단 판단을 하시고 얘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선행을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뗐습니다. 네. 다 뗐는데 지금 당장 수능만 치면 대학에 갈 수가 있어요. 아, 그 정도 실력이 됐어요? 네네. 네.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수능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딱 미사일 지침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못 보게 하는 거죠.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습하고 자습하고 아, 이미 실력이 됐는데 또 복습을 하고. 자습하고 그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저는 딱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 그럼 수능 봐. 하자마자 합격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비유를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자면 실력이 되는데 수능을 못 보게 할 때 엄청 서러웠겠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러움을 다른 무기체계 개발하면서 풀 수도 있는 거고 섭섭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연구원으로서 판단을 아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들은. 뭐 저희는 자습과 복습을 열심히 하면서 수능 칠 기회만 주신다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여러분은 자주 국방의 아주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자주 국방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 입장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내가 자주 기술을 만들겠다. 뭐 이러한 목표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기획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서 특정 무기체계 기준으로 저희한테 정해진 타이밍에 연구개발해야 된다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했었을 때 사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 후자 쪽입니다. 전력화 시기가 정해졌고 우리 군에 필요한 전력의 주요 작전 성능에 대한 부분을 리퀘어먼트가 확실하고 그럼 이제 저희는 그 기준에서 일정에 맞춰서 이 체계에 대한 성능을 충족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주요 핵심 기술들은 뭐고 그 부분에 대한 국가연의 기술 확보 수준은 뭔지를 따져보고 이제 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 독자적인 기술 기반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요소가 이제 그때 정해지는 거고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군의 요구에 따른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 안 하다 판단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저희들이 로드맵을 가져가기 위한 발전 방향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기술을 연구하는 부서에서 또 자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로드맵 만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을 규정하는 게 되게 어렵겠군요. 새로운 무기를 보면 여기서의 제일 핵심은 뭐다 딱 규정을 하고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천공투 개발하고 연계해서 좀 예를 들어드리면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개발한다고 할 때 미사일이라고 하는 표적의 특성은 일단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고 하는 RCS가 작아요. 항공기보다는 작고 빠릅니다. 그리고 단단합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반대국보로 필요한 거는 RCS가 작은 탄도 미사일을 정확하게 센서
체계가 탐지 추적하기 위한 정확도가 필요하고요. 그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게 핵심 기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빠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우리 탄이 가져야 되는 게 기동성과 조종 성능이 높아져야 되고, 그럼 이제 그 기동성과 조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가 핵심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단한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파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그럼 이제 그거는 탄도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서 미사일을 직격했었을 때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탄도 관련된 기술들이 또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목적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핵심 기술은 그렇게 조금은 식별할 수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지금 간단히 설명만 듣는데도 엄청 복잡해요. 아주 하나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쪼개서 들어가는군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기원이라는 이제 기술 기획하는 조직도 있고 저희 연구소도 있지만, 어떤 한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WBS라는 걸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쫙 펼쳐서 모든 핵심 기술을 다 나열한 다음에, 어떤 핵심 기술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수준이 됐다 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들고 온다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기술 수준이 부족하다면 연구개발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한 점이 만나서 무기 체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부족한 거는 투자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은 가져와 쓰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무기 개발에 가장 진심이고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미국 국방의 R&D랑 우리나라의 R&D를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투입되는 투자금은 뭐 그쪽이 훨씬 많을 테고. 훨씬 많습니다. 지금 뭐 천조국에서 2천조국으로 거의 뭐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자주국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주국방.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주국방을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자주국방의 단어와 그분들이 느끼는 자주국방의 단어의 무게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실제로 적이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렇죠.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저는 국산화도 훨씬 더 저희가 많이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 시술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부품을 수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은 부품 하나라도 우리가 이거를 국산화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방 R&D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이 난립니다. 서로 무기 하려고 하고. 왜냐면 이게 워낙 돈 단위가 크니까 한 건만 딱 메이드가 돼도 많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대한민국 무기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 이런 게 있다면 그건 뭡니까?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현준 교수님의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도시와 시골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창의력을 많이 얻으려고 하면 도시 생활이 유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이 우리 연구소에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이 몇천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연구원들이 울타리 안에서 같이 생활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나면서 터지는 이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단지성이 발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구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로 디베이트를 하면서 토의하면서 협력하면서 창의력이 나오고, 그 창의력이 결국에는 끝에 나가서 약간의 그 디테일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디테일이 결국에 K방산에 어찌 보면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면으로 보자면은, 결국은 이제 현재 만들어진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은 단순히 기술 기반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그 기술 기반에서 결국은 시스템이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적인 연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 체계가 국내 전력화된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서 소요군 주관으로 아주 오랜 기간 다양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운용시험 평가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완하고 검증하는 그 기간 동안 결국은 완성도를 가지는 거죠. 즉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까다로운 국내 운용시험 평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 성능과 신뢰성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냐, 저는 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용시험 평가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까다로운 편인가요? 직접적인 비교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국내 소유군 기준에서는 혹한기와 혹서기의 어떤 환경평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의 시간에 아우르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로 다양하게 체계에 대한 부분의 성능과 기능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이 운용시험평가 기간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네거티브 테스트를 우리 소유군들이 많이 하시니까, 저희는 아무리 자체 시험을 잘 해도 네거티브 테스트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또 결국은 보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
과정을 서로 밟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무기 체계를 시험 평가하는 건지 연구원을 시험 평가하는 건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아주 추운 나라에서도 아주 더운 나라에서도 마음 놓고 사갈 수 있겠군요. 그 날씨가 다 있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기억에 남는 게 마이너스 32도에서 시험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챔버 안에 이 시험 대상물을 마이너스 32도에 진짜 꽁꽁 얼립니다. 하루 종일 둡니다. 뼛속까지 마이너스 32도가 될 도로. 그리고 저는 그때 못 모르고 그냥 방한복 입고 마이너스 32도에 챔버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2도에 들어갔다가 장비를 보고 나왔는데 플러스 32도였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60도의 온도 충격을 제가 맞고 그 다음날 바로 알아 누웠습니다. 몸살 걸렸습니다. 네. 정말 그럴만 하겠네요. 그런 작업들을 겪는 거죠. 어찌 보면 연구원들이. 연구원도 겪지만 그 무기도 그걸 겪어야 되는 거니까. 무기도 겪어야 되는 거죠. 진짜 사람도 몸살 나는 그 환경을 무기가 견뎌야만 합격인 거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천공2가 이렇게 스타덤에 오르면서 국방과학연구소도 덩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우리 국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K방산이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가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방산업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어찌 보면 밑바탕에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있다라고만 그냥 조금만 기억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K방산을 통한 수출의 성과는 사실 부가적으로 저희한테 주어지는 거고 사실 국방과학연구소 존재하는 핵심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기술적으로 견인하는 게 저희의 가장 기본 소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적으로 견인하는 그게 이제 저희의 소명이고 사명을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같이 이해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국방과학연구소란? 저는 자부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에게도 자랑스럽고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국방과학연구소가 자랑스러운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 역할을 담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인생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이유도 이거요. 지금 살아가는 이유도 이거요. 두 아들이 행복한 나라, 안전한 나라에서 살기를 제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평화롭기 때문일 텐데요. 이 평화로움을 지켜주는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마지막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연구소에 계시는 많은 연구원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